관악청년 여러분, 관악청년 네트워크 일자리 문과장 이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도 정진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1강 되게 잘 들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 정말 유용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이번 3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꼭 알아두셔야 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들 노동조합과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산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하는 청년들이라면 정말 꼭 알아야 될 내용이겠네요. 네네. 이번 강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쾌활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법과 규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 3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노동 3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안전 관해서 산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와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퇴사. 우리는 많이 퇴사라고 하는데요. 법정 용어로는 사직 혹은 해고가 되겠지요. 네, 이 퇴사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 무엇이 있을지 내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일하시는 것이 기쁨이신가요? 고통이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죽지 못해 일한다. 겨우겨우 일한다. 아니면 생활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한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 근로하는 것은, 일하는 것은 고통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하다시피 일은 꼭 고통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일터를 통해서 우리는 자아를 실현하죠. 많은 청소년들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를 찾아 나가곤 합니다. 또 우리는 일터에서 나의 몫을 다하면서 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여러 동료들을 만나서 사회적으로 교류하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를 찾고 또 더 건강한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치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일은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헌법은 근로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있습니다. 헌법은 근로의 권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어떤 조건도 없이 이 기본권을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며 또 우리 사회가, 국가가 근로자 개별 우리 국민들에게 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노력 하에서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한 법입니다. 그런데요, 근로기준법은 이 법을 지키면 모든 게 다 괜찮다라는 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이 사이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요. 최저라는 뜻입니다. 저는 근로최저기준법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 밑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면 근로자는 살 수가 없죠.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반드시 지키라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명을 듣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단지 최저의 기준만, 정말 최소한만을 보장하고 있다면 우리 근로자들은 어떻게 행복한 근로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노동조합법입니다. 제가 시소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여기 보면 큰 공도 있고 작은 공도 있죠. 자, 세모 가운데 있는 중심축은 정확하게 절반에 있는데 큰 공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공이 애초에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이겠죠. 본디 근로관계는 사적 관계입니다. 저희는 법에서는 사적 자치라고 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서로 잘 준수를 하면 된다. 여기에는 국가가 딱히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최저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이 최저 기준을 넘기면 최저 기준만 준수한다면 당장 위법은 아닌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서로 근로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 이러한 시소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는 너무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재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를 권한도 있고요. 그리고 야간이나 연장 근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는데 근로자에게는 이에 비해서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할 그 사용 근로자만의 뭔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뭔가가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사적 자치에만 남겨둘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말 대등한 조건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너무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대등한 지위 속에서 대화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헌법에는 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에 활동할 수 있는 권리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33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 단결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권리여서 근로자에게, 노동자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해서 노동 3권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3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결권인데요. 단결할 권리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조건 유지 개선을 위해 단결할 권리입니다. 단결이 엄청나게 무섭고 대단한 것이라고 정말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장님에게 뭔가 건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 건의를 하러 갈 때 근로자가 혼자 가면 아무래도 좀 긴장이 되겠죠. 할 말이 있어도 조금 긴장돼서 말을 잘 못하게 되고요. 그런데 동료 근로자들과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대화가 편합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근로자들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나의 사적인 감정이나 혹은 부당한 요구를 하기 전에 근로자들이 여러 명 와 있으니까요. 여러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꺼려지게 되겠지요. 그렇게 내가 회사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로자들에게는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뭉치면 힘이 강해지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체 교섭권입니다. 여기는 제가 별표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결국 노동 3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단체 교섭입니다. 교섭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약속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단체가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교섭의 내용은 당연히 근로조건에 대한 것이겠죠. 이렇게 서로 약속을 잘 하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자. 라는 것이 노동 3권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근무 조건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때로는 단체 교섭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근로자들은 단체 교섭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서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물론 그것은 위법한 것이긴 하지만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근로자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때 헌법이 근로자에게 단체 행동권을 부여한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체 행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업장의 파괴나 근로자와 사용자들의 관계의 파괴가 아니라 결국은 다시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아가자는 단체 교섭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권리는 서로 모두 통하는 권리들.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와 자율적이고 평화로운 교섭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 우리는 산재라는 말로 더 익숙합니다.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요? 이런 상담을 참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산재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꼭 육체 노동자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도 산재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재의 개념은 바로 일을 하다가 업무와 관련된 질병 혹은 부상을 당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산재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정한 직종의, 특정한 분야의 사업장이어서도 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고 그것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했을 때, 그럴 때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산재를 가입해 주지 않았는데요. 저는 산재에 가입이 안 됐는데요. 혹은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로자가 근로를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실제 일했다는 점, 그리고 사용자가 산재를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조치를 하게 되고, 별도로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조사를 통해서 산재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이 없으니 이 점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를 인정받게 되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급여가 있지만 이 중에 대표적인 급여 3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양급여입니다. 이는 질병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치료비를 자부담으로 하시면 부담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요양급여를 통해서 산재보험공단의 지원을 통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업급여입니다. 근로자에게 질병 혹은 부상이라는 것은 당장 치료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 수 없다는 그 어려움 또한 함께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도 함께 지급이 됩니다. 또한 정말 안타깝게도 치료를 열심히 받았지만 영구적인 상시적인 장애가 남을 경우, 이 경우에는 이 장애를 잘 등급으로 평가하여서 노동력 상실률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서 향후에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받을 급여를, 장애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들 경험하시고요.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이러한 것을 경험한 바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상당수 70% 이상이 이러한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괴롭힘인지, 회사에서 금지되는 괴롭힘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참아야 되는 괴롭힘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냥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내가 과민한 게 아닐까 하면서 피해자가 속으로 앓고 결국 병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해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님을 응대하다가 혹은 협력사 직원과 함께 일을 하다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해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세 가지의 수단을 동원해서 괴롭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말 수평적인 조직이라면 만약에 내가 불쾌한 것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괴롭힘으로 심각한 고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에는 위계와 지위가 있습니다. 직급 체계가 있고요. 또한 그 문화, 그 조직 문화로부터 만들어지는 우위가 발생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권력 관계는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권력 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받는 고통은 매우 커지겠죠. 첫 번째 수단, 이런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두 번째 수단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가해를 해야 합니다. 직장 내 지위나 우위를 이용했고 사용자 혹은 동료 상급 근로자가 괴롭힌다고 얘기를 했으나 하는 업무 내용이, 시키는 내용이 보통 평소에 하던 업무와 동일하다면 그것은 괴롭힘으로 볼 수가 없겠지요. 적정 범위를 넘어서.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경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신적 고통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해자에게 물리적으로 정말 맞거나 아니면 큰 폭행의 피해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반드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인지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가해의 물리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 맞겠으나 그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둔감하지 않게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회사 안에서만 일어나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닐까라고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장소라는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곳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사무실이 아니라도 외근지, 출장지, 혹은 회식지, 업무와 관련된 행사 장소, 업무와 관련된 온라인 메신저나 이메일 등 온라인 공간, 공유 폴더나 공유 웹드라이브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요건들을 갖춘다면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이고 피해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조치를 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조사와 조치 의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정말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꼰대가 있어서 나한테 뭐 이상한 말을 했어. 이런 얘기들 여자분들 함께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한두 번씩은 다들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 직장 내 성희롱이 정말 위법한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문제 제기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지 원래 회사는 그래, 원래 옛날 사람들은 그래 하고 참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위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고요. 법 이름이 조금 긴데요. 남녀고용평등과 이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저희는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직장 내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가해 대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다른 근로자는 피해자니까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원동을 하였고, 그래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 이럴 경우에는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적 언동으로 인해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 피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상담을 실제로 하다 보면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제가 그 직장 내 괴롭힘 상황을 즉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못할까요? 제가 그 즉시 뭔가를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자, 그런데요, 증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피해자의 감정,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증거를 다 수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내가 그 성적 언동으로 어떤 굴욕감을 느꼈는지, 혐오감을 느꼈는지, 그 대상이 성적 언동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고,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에서 또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인 분들이 나는 정말 직장 내 성희롱인 줄 몰랐다.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항변의 사유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형사법령에서는 고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직장 내 성희롱에서는 성희롱의 의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몰랐다, 나는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적절한 항변 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저는 싫습니다, 안 돼요 라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위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점 때문에 자책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망설이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퇴사입니다. 퇴사는 말 그대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이지요.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인 퇴사. 내가 이제 더 이상 회사를 나오고 싶지 않다. 라고 해서 하는 퇴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는 사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그 회사를 나갈 수 없을 때 이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직과는 다릅니다. 사직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게 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은 해제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어떤 잘못도 없는데 근로자의 사유도 아닌 상황에서 나는 일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나갈 수 없게 될 때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하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근로자를 해고해야만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만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거나 그래서 그 귀책 사유가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있고 사용자에겐 전혀 없을 때 그럴 때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해고 외에도 경영상 해고라고 하여 회사가 정말 경영이 어려울 때 파산이나 도산을 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럴 때에도 해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 해고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하였음을 입증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하면서 많이 문제되는 사례는 바로 권고사직입니다. 여러분, 권고사직이란 엄밀히 말하면 정말 권고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는 것이 혹시 어떻겠느냐라고 의사를 물어볼 뿐입니다. 사직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원해서 일을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원하는지에 대해서 사용자가 물어보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해라. 제출하지 않으면 당신을 계속 여기서 일할 수 없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 당신 자리는 없다. 이 말을 들은 근로자는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민하십니다. 내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내가 사직을 했으니 해고가 아니므로 나는 해고에 대한 부당함을 다툴 수 없는 것인가 하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권고사직이라는 외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막고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서 사직서가 제출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실질적인 해고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라면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정당한 해고,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근로자는 다시 원직에 복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다 마쳤고요. 여러분께서 이 4가지 요소를 잘 기억하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노동조합이 노동 분쟁 예방이나 대응을 위해서 중요하잖아요. 이런 노동조합은 몇 명부터 할 수 있을까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노동자 2명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내 친구 1명만 있으면 함께 노동조합 설립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재해 부분도 궁금한데요. 산재를 신청을 했는데 제 친구 중에 사장님이 알고 보니까 산재보험을 안 들어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을 했을 경우에 산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걱정할 것 없이 먼저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공단에서 사용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이 안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 후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미납된 보험료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니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하고 그리고 급여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다른 친구는 일을 했는데 산재 신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업소득세를 냈었고 위탁계약서를 썼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산재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 산재보험의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데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니면은 사업소득일 때는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단순히 근로계약서나 용역계약서의 명칭 혹은 사용자가 사업소득을 뗐는지 여부 이런 것으로 한 번에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한 내용을 통해서 업무가 종속적인지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많았는지 혹은 장소나 근무 시간에 대한 종속성과 업무 지시들이 있었는지 등 근로자를 상징하는 여러 표지들을 확인하여서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나에게 사업소득세를 떼줬으니 나는 산재 안 되는가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잘 모으신 다음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에게도 상담 받아보라고 꼭 전해야겠어요. 교육 중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피해자 주변 사람들의 대처도 중요할 것 같아요. 피해자 주변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이 피해 사실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회사 안에서 말이 퍼져나가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걱정하다 보니 주변 분들은 과연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요구해야 하는 법에 규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발생해서 피해자가 이를 회사에 신고했을 때는 반드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피해자가 이 피해를 당했다는 걸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비밀을 외부에 누설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사용자의 형사처벌 사항이기 때문에 주변 분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실 때
그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사와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고 또 피해자와 가해자를 우선 분리 조치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사용자의 의무이기 때문에요. 이런 의무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를 함께 도와서 지방노동관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동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해고 관련해서 갑자기 나오지 마, 이렇게 오늘부터 나오지 마,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나는 진짜 못 나가는 것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희 상담도 정말 많이 오세요. 그런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해고는 그 사유도 있어야지만 절차적인 정당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해고를 하려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요. 해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 두 번째는 해고가 적절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해고는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즉 만약에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을 때 근로자는 나는 과연 적절한 해고의 절차를 밟았는가, 특히 해고의 서면 통지를 받았는가, 두 번째는 해고 예고의 시기가 적절하였는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하는 관악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